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지리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위치거든요. 그래서 떤 자연적인 지형 지물, 뭐 산맥이나 바다 이런 것들의 대략적인 위치와 이제는 또 한국지리가 아니라 세계지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바다와 땅은 또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 대륙과 커다란 대양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위치를 짚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계의 바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물론 이제 바다는 하나로 다 이어져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육지로 가로막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구역을 좀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넓은 대양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한 이 커다란 전체 바다를 다 태평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태평양은요, 퍼시픽이라고 부르고요. 대서양은 아틀란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요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가 커다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 양쪽에 북극해와 남극해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를 보통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5대양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두고 가면 좋을게요. 남극 대륙은 있지만 여러분, 북극 대륙은 없습니다.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빙하는 다 말 그대로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빙하예요. 빙하, 얼음덩어리. 남극은 남극 대륙을 빙하가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극해에는 육지가 없다. 남극해에는 육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이 세계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좀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국지적인 바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자, 지중해가 이제 가장 유명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 문명을 좀 선도했던, 최근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 대륙과 그 맞은편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이런 바다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던 지중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 같다 그래가지고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땅콩 모양으로 생긴 요 조그만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카스피해를 놓고는 이걸 바다로 봐야 되느냐 호수로 봐야 되느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넣어봤거든요. 카스피해는 이제 이 안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중요한 지하 자원이 묻혀 있어서 이걸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끼리 바다로 볼 거냐 호수로 볼 거냐를 두고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남중국해고요. 중국의 남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남중국해라고 부르는데,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영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겹쳐요. 영토로부터 영해가 다시 뻗어나가고 또 배타적 경제 수역도 뻗어나가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한 아마 분쟁 지역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섬들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 뭐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난사군도 분쟁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카리브해입니다. 카리브해는 미국과 그 아래 이제 그 중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중미권 이런 섬나라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한가운데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명한 영화여서 알고 있을 텐데 캐리비안의 해적 혹시 알고 계신가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나오는 그 무대가 바로 여기 카리브해예요. 카리브해를 이제 그대로 읽으면 캐리비안 이렇게 되거든요. 캐리비안, 카리브해의 해적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또 중요한 국지적인 바다가 되겠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자, 대륙은 다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이 호주와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그 섬 국가들을 다 포함한 오세아니아가 있고요. 자, 유럽이 아시아랑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가운데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산맥은 뭘 나누는 기준을 하냐? 사람들이 넘어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문화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할 때는 땅이 비록 붙어 있긴 하지만 높은 산맥이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문화 교류에 어떻게 보면 장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산맥이 우랄 산맥이다. 러시아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메리카가 이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나누게 됩니다. 요 가운데 이제 흐르는 강이 리오 그란데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캐나다, 미국은 좀 앵글로 색슨 계열, 유럽으로 치면 이제 영국, 뭐 독일 이런 계통의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살았고요. 아일랜드 반면 아래쪽 라틴 아메리카는요. 라틴계 유럽인들,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쪽에 유럽인들이 내려와서 이제 많은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문화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역시나 영토는 붙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문화권적으로 나눴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있을 거고요. 네, 러시아,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 몽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지리 공부할 때 좀 많이 언급되는 쪽이 이제 이쪽 지역이에요. 예, 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라고 해서 여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계적인 인도까지를 포함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는 세계적인 계절풍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도 기후가 굉장히 기온이 높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는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2기작, 3기작까지도 하거든요. 1년에 두 번, 세 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섬나라 필리핀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말레이 반도 맨 끝에 위치한 섬나라는 아니고요. 그 반도 국가인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항구 도시로 유명해요.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오는 이런 배들이 이 조그만 해협을 지나가지고 이제 아시아까지 가거든요. 중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 항상 거치는 약간 관문 같은 도시여가지고 예, 세계적인 어떤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자 그리고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있는데요. 네팔은 중국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에 이렇게 갔다가 이게 쿵 하고 박으면서 서로 이렇게 솟아올랐거든요. 그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름을 넣진 않았지만, 자,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인도입니다. 자, 인도는 파키스탄이랑 어떤 영토 분쟁, 종교적인 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이름이 이제 카슈미르 지방입니다. 국경지대에서 항상 이게 뭐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제 스탄 이름 붙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스탄은 이 지역 말로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자, 스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동 지역,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민족들이 모여 있는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뭐 국지적인 작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네, 상하이가 이 남쪽에 좀 위치해 있고요. 남동부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북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섬이
줄을 선 것처럼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그런 모양의 섬들을 우리가 줄열자를 써서 열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센가쿠 열도는 지금 보시면은 어떤 국가하고 어떤 국가 사이에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센가쿠 열도에 어떤 그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현재 영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위에는 또 쿠릴 열도라고 해가지고 예, 섬에 이렇게 또 줄지어서 있어요. 열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 쿠릴 열도 또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있어요? 그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점.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 섬의 영유권을 두고 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아마 가보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해서, 그래도 아마 위치를 대략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아보시면, 자,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자, 아이슬란드가 영토가 굉장히 작게 표현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도가 이제 지구가 3차원의 구체란 말이죠. 이걸 2차원의 지도로 옮길 때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공 그냥 네모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평평하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투영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투영법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네. 투영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쫙 펼치는데 그렇게 되면 적도에 가까울수록 크기 왜곡이 적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극지방으로 가까이 갈수록 면적의 왜곡이 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아이슬란드를 굉장히 큰 그런 국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네. 그 다음 여기 아일랜드가 있고요. 영국이 이렇게 섬나라가 있습니다. 네. 유럽의 섬나라, 영국 이렇게 있고, 영국의 수도 런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 반도 쪽이 이렇게 쭉 나가 있는데, 자,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 모양의 프랑스, 그 옆에 또 큰 독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이 사이에 껴 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나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나라를 통틀어서 베네룩스 3국이라고도 불러요. 베네룩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스위스, 예, 중립국으로 유명하죠.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부츠 모양을 한 이탈리아가 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는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에는 특이하게 가톨릭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청이 위치한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네, 바티칸 시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전 세계 이제 가톨릭 교도들의 어떤 성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 여기 있고요. 그 위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자, 여기는 이제 다 동유럽 지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보통 경제 발전 수준이 좀 비교적 높은 요 서부 유럽과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은 약간 낮지만 저렴한 노동력이 특징이고 농사를 주로 짓는 동부 유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복지로 유명한 북부 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습니다. 덴마크를 약간 하나의 뱀이 좀 잡아먹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죠. 네, 북부 유럽. 우리가 크게 유럽 권역을 나눌 땐 북부 유럽과 서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 구분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는 쉽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이제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퍼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주요 대도시는 동쪽 해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후 단원 학습할 때 나올 텐데 이쪽이 사람이 좀 살기에 쾌적한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대도시가 대부분 동남부,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운데 그리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지나가고요. 다음 파푸아 뉴기니. 자, 여긴 특이하게 요 반쪽은 아시아고 요 반쪽은 오세아니아예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작은 동생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화산섬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큰 대륙이고요.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야 될 이슈가 나라 간의 국경선이 굉장히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왜 그렇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과거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라 간의 국경을 이렇게 막 찍찍찍 그어버린 거예요. 자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같은 나라 안에 이렇게 뭉텅이로 묶여버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주요 국가 위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요, 특히 이 북부 아프리카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 그 바다 지중해 건너편 유럽 쪽으로 난민들도 많이 건너가지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지네딘 지단도 생김새를 보면 이 북부 아프리카 인종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지단의 아버지가 알제리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건너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지금 대표적인 축구 선수인 카림 벤제마. 이 카림이라는 말도 약간 이슬람권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림 벤제마도 마찬가지로 알제리계 이주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 아마 나중에 보여드릴 테지만 단체 사진을 보면요,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바다 하나 이렇게 가운데 놓고 있으니까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대표적인 나라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예, 이집트 중요하겠죠. 이집트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좀 알아놔야 될 그 나라가 뭐 니제르라든지 나이지리아, 나이저 강이라고 하는 큰 하천이 흘러갑니다. 네. 그 다음 각각 가운데로 오게 되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요.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적도 부분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열대 우림이 형성되기 쉬워요. 그래서 콩고 분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열대 우림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이렇게 있고 맨 아래쪽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동쪽에는 에티오피아, 요 뿔같이 생긴 끝쪽 지역에는 소말리아, 아래는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앞에 떠 있는 요 하나의 섬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이 서부 해안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약간 유럽의 식민 지배 및 약탈과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코트디부아르의 영문식 표기가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자, 코스트가 뭡니까, 여러분? 코스트가 뭐예요? 해안가죠. 아이보리는 뭐냐면 코끼리의 상아를 의미해요. 자, 예전에 유럽인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주로 쓰는 중요한 귀중한 자원들을 이쪽 해안가에 가져와야 싣고 이제 유럽으로 배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요 지역으로 집중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상하를 주로 빼냈던 해안의 이름을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지은 거죠. 상하가 아이보리색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거를 그냥 그걸 나라 이름으로 불러요. 네. 식민 지배 잔재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현지식으로 상하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이 코끼리 상하를 어떤 빼돌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라이베리아 앞에는 후추 해안, 코트디부아르 앞에는 곡물 해안과 상하 해안, 가나, 베냉 앞에는 황금 해안, 나이지리아 앞에는 노예 해안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것들을 다 아프리카에서 빼낼 때 이곳에 가져와 가지고 유럽으로 날랐다는 얘기죠. 좀 가슴 아픈 과거가 서려 있는 그런 대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안의 종류, 이것은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꼭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북아메리카도 큼직큼직한 나라들이 있어서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게 이제 퀘벡이라는 주예요. 캐나다의 퀘벡주는 퀘벡 도시는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어, 영국계 혹은 뭐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이 많은데 퀘벡은 신기하게도 또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캐나다 전체는 영어가 공용어인데 퀘벡만 영어와 프랑스어가 함께 공용어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퀘벡주는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막 분리 독립 운동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네. 혹시 예전에 도깨비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고은하고 공유하고 맨 마지막에 그 공동묘지 같은 게 이게 마련되어 있는 언덕에 가가지고 이제 재회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해외 로케로 찍은 곳인데 거기가 바로 퀘벡입니다. 네, 보시면 막 길거리에 벽돌로 지은 건물도 굉장히 예쁘고 약간 프랑스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퀘벡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중요한 세 개의 도시는 자, 전 세계의 경제 중심지라고 불리는 뉴욕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후가 온난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서 대도시로 번성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가 위치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는 멕시코가 있어요.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미국과 유일하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국가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큰 장벽을 하나 건설하겠다 한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산업이나 공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가서 불법 체류하면서 이 국경지대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 이제 장벽을 쌓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국 안에 있는 갱단들이 미국 안에서는 마약 재배가 안 되니까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치안이 조금 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어떤 마약 조직과 결탁해서 이렇게 막 미국에 마약을 공급한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식의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쿠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국가여서 미국과 이런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요. 예, 수년 전에 이제 다시금 미국과 이제 수교를 재개해서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JTBC에서 했던 트래블러 프로그램을 보시면 유준열 배우와 이재훈 배우가 함께 쿠바를 놀러 갔었죠. 네. 그 영상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더 쿠바라는 나라를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육상 선수로 유명하죠. 그다음 남아메리카입니다. 자, 북아메리카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까지는 영미권 이제 그 앵글로 색슨계의 유럽인들이 많이 왔다면 멕시코까지 해서 남쪽은 라틴계 유럽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고요. 포르투갈어는 유일하게 브라질만 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브라질, 그 다음 그 아래 조그맣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남북으로 긴 국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남으로 갈수록 혹은 저위도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기후죠. 그래서 칠레는요, 약간 온대 기후부터 거의 막 저기 아래 한랭한 그런 한대 기후까지 같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토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자, 왜 그러냐면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적도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그 지역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가
덥고 고온 다습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이쪽 적도가 지나가는 이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게 바로 아마존 열대 우림입니다. 근데 이 키토라는 곳은 얘가 이렇게 높은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해 가지고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도에 있지만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와 기후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서늘하다. 그래서 그런 특성한 기후를 고산 기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산 기후의 대표적으로 고산 기후로 대표되는 도시가 바로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위에 콜롬비아, 그 위에 베네수엘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위치를 대략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후 파트부터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해볼 챕터는 4강, 세계의 지역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이라든지 패드 혹은 인터넷에서 이제 구글 맵스 같은 지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미지를 띄워놓고 위치를 찾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원 챕터 정리할 때는 꼭 지도를 옆에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세계 지도를 준비해서 위치를 짚어가면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세계의 바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5개의 큰 바다는 어디냐?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양,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대서양, 그 다음에 남는 바다가 극쪽에 위치하는 북극해와 남극해가 되겠죠. 북극해와 남극해, 이 5가지를 우리는 5대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큰 바다는 아니지만 세계지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언급되는 소규모 해역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좀 알아보게 되자면 우리가 이제 기후 단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카스피해. 자, 그 다음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여기구나 라고 하는 점을 물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짚어주긴 했지만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꼭 해두십시오. 남중국해,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카리브해, 이런 바다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륙은 너무 쉽죠? 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 어디가 있겠어요? 앵글로 아메리카와 줄여 쓰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있다. 총 그래서 6개의 대륙이 위치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오세아니아까지 해서 6개의 대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륙과 대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다로 이제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대륙과 대륙을 구분하느냐, 그런 경계선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자, 유럽과 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경계는 뭐냐? 보통은 자연적인 경계가 쓰입니다. 하천이라든지 혹은 산맥이 쓰이거든요. 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구분짓는 그런 경계선은 어디냐면 우랄 산맥입니다. 혹은 바다, 흑해를 기준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맥이 끝에서 끝까지 다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경계선을 구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나누는 경계선은 수에즈 운하라고 이집트에 있어요. 자, 수에즈 운하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국경이 이 두 대륙을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계가 되겠죠. 자, 여기는 윌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선이 구분을 합니다. 특이하게 가상의 선이 쓰였는데요. 이 선은 뭐냐면 어떤 이제 식물학자가 식생이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이 딱 대비되게끔 나뉘는 그런 특성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생이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다른 구역으로 보자
라고 설정한 윌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선이 쓰이고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선은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섬나라의 국경선을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거든요. 이 파푸아 뉴기니의 국경선이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대륙을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거든요. 멕시코를 포함해서 그 아래쪽을 라틴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를 앵글로 아메리카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누는 강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북아메리카에는 멕시코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까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남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구분 짓는 것은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파나마 운하, 유명합니다. 파나마 운하라든지 혹은 파나마의 국경선이 이 두 대륙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도로 꼭 학습해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